안녕하세요. 루비다 여러분. 책 속을 루비다는 한 인생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한 권의 멋진 책으로 나의 베스트 버전이 되는 여정을 함께 배우고 공유하기 위한 채널입니다. 오늘은 북하우스 출판 박웅현 지음 8단어라는 책을 함께 볼 거예요. 저자는 오래전에 책은 돕기다를 출판해서 현대사회에서 멀어져만 가고 있는 인문학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집중시키는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것으로 기억하실 거예요.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읽지 않았던 책의 리스트들을 확보해서 다 들춰봤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이 책은 이 저자가 인생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본인의 인생 경험을 통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삶을 사는 게 좋을지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8단어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그 8단어의 목차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자존. 당신 안의 별을 찾으셨나요? 두 번째, 본질. Everything changes, but nothing changes. 세 번째, 고전. 클래식, 그 견고한 영혼의 성. 넷째, 견. 이건 한문으로 볼견자죠. 이 단어의 대단함에 관하여. 다섯 번째, 현재. 개처럼 살자. 여섯 번째, 권위. 동의되지 않는 권위에 굴복하지 말고 불합리한 권위에 복종하지 말자. 일곱 번째, 소통. 마음을 움직이는 말의 힘. 마지막 여덟 번째, 인생. 급한 물에 떠내려가다 닿은 곳에 싹 튀어오는 땅 버들 씨앗처럼. 이 중에서 저와 굉장히 많은 공명이 있었던 네 번째, 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게요. 간장게장 좋아하세요? 밥도둑이잖아요. 알이 꽉 찬 간장게장. 얼마나 맛있습니까? 저도 무척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이제 제가 시 한 편을 읽어드릴 텐데 시를 읽고 난 2분 뒤 여러분은 간장게장을 못 먹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시를 읽고 정말 더는 먹지 않습니다. 못 먹겠어요. 들어보세요. 안도연의 스며드는 것이라는 시입니다. 꽃게가 간장 속에 반쯤 몸을 담그고 엎드려 있다. 등판에 간장이 울컥울컥 쏟아질 때 꽃게는 뱃속의 알을 껴안으려고 꿈틀거리다가 더 낮게 더 바닥 쪽으로 웅크렸으리라. 버둥거렸으리라. 버둥거리다가 어쩔 할 수 없어서 살 속에 스며드는 것을 한때의 어스름을 꽃게는 천천히 받아들였으리라. 껍질이 먹먹해지기 전에 가만히 알들에게 말했으리라.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간장게장을 담글 때 게를 죽이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게에 간장을 부어 삭히는 거죠. 살이 살아있어야 하니까요. 이 시를 아침에 읽었는데 힘이 다 빠졌어요. 우리 딸아이는 울컥울컥 쏟아질 때 부분에서 벌써 울기 시작했고요. 안도연 시인은 참 나쁜 사람이에요.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라니 어쩌라는 겁니까? 꽃게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제 게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반성을 하면서 사강, 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시다. 그런데 왜 강의 시작 전에 이 시를 읽어드렸느냐? 이 시가 제가 오늘 이야기할 주제의 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를 읽기 전에 꽃게를 몰랐습니까?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나요?
저는 수없이 많이 먹어봤지만 단 한 번도 이런 시선으로 꽃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시인의 힘입니다. 똑같은 꽃게를 보고 다른 것을 읽어낼 수 있는 힘, 그 힘은 안도현 시인의 눈에서 시작된 겁니다. 눈으로 보는 것, 견이 누구에게는 힘이 되는 거죠. 제가 견, 이 단어를 주목하게 된 이유는 직업 때문이었습니다. 광고업계에서 카피라이터로 일하다 보니 강의 요청을 많이 받곤 합니다. 15년 전쯤 제가 CD가 되었을 때니 1998년쯤이겠군요. 처음에는 카피라이팅 강의, 마케팅 강의를 해달라던 사람들이 언젠가부터 창의력 강의를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창의력은 가르칠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를 뒤져도 창의력 학과는 없습니다. 만들어 놓으면 학생이 몰려들 텐데 왜 안 만들까요? 안 만드는 게 아니라 못 만드는 겁니다. 창의력이라는 것은 규격화할 수 없고 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술이나 이론은 만들 수 있어요. 법도 판례를 남겨 참고가 되도록 하죠. 그런데 창의력은 지난번 것이 참고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상자 안에 넣을 수 있는 것이라면 더 이상 창의력이 아니겠죠. 그러니 창의력은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죠.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단 하나의 교실이 있다면 바로 현장입니다. 얼마 전 어느 일간지와 진행하려던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제가 인터뷰어가 돼 창의적인 인터뷰이를 만나 인터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안한 것이 말하는 사람이 아닌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히는 사람을 만나자는 것이었습니다. 장한나, 이창동, 김용택, 알랭드 보통 등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저는 말로 창의력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창의력은 현장에 있으니까요. 이것은 매우 굳건한 개인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창의력 강의를 해달라니 참 난감했습니다. 모두를 현장에 불러 세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면서 신입사원 때 들었던 창의력 강의를 떠올렸습니다. 광고회사 신입사원이었으니 카피라이터 교육 등 창의성에 관한 다양한 강의를 들었는데 기억에 남는 것이 창의성에 대한 강의임에도 모든 형식을 규격화시키는 내용들이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좋은 헤드라인을 쓰는 20가지 방법 같은 것들 말이지요. 당시 광고계 4대 천왕 중 한 분이 강의를 하셨는데 이런 식이었어요. 1번 부정문을 써본다. 2번 의문문을 써본다. 3번 나를 주어로 써본다. 4번 너를 주어로 써본다. 이런 식으로 20가지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25년 동안 카피를 쓰면서 한 번도 이런 방법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쓴 카피 중 그녀의 자전거가 내 마음속으로 들어왔다를 예로 들면 그녀의 자전거가 내 마음속으로 들어왔다. 내 마음속에 그녀의 자전거가 들어왔다. 나는 그녀의 자전거 속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써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당시 그분의 이야기도 카피를 잘 쓰고 싶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2시간 안에 풀어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걸 지금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물처럼 흐르는 것을 가둬놓으라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패착이었죠.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창의력에 대해 뭘 이야기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제가 만든 광고들을 다시 봤습니다. 제가 만든 광고가 창의적이기를 간절히 바라기는 하지만 판단은 제가 내리는 것이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광고를 창의적이라고 본다면 이 광고들의 아이디어를 어디서 찾아냈는지를 먼저 살펴보자고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그렇게 아이디어를 얻는 순간들이 하나둘 복귀해보니 전부 경험이었습니다. 경험, 제가 보고 겪은 것들. 말하자면 그 아이디어들은 제가 본 것이 아니면 나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제 머릿속 327번 셀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절대로 나올 수 없었어요. 사람 안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향합니다. 라는 카피의 광고를 기억하십니까? 왜 넘어진 아이는 일으켜 세우십니까? 왜 날아가는 풍선은 잡아주십니까?
왜 흩어진 과일은 주워주십니까? 왜 가던 길은 되돌아가십니까? 사람 안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향합니다. 이 광고의 아이디어는 어느 날 넘어진 아이를 제가 일으켜 세운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아이가 넘어져서 얼른 일으켜 세우면서 다치지 않았냐고 물었죠. 그리고 궁금해졌어요. 왜 내가 이 아이한테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유가 뭘까? 아이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내가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박애주의자라서? 전부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는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하는 그 물음을 327번째 셀에 넣어놨죠. 그리고 2005년 광고 회의를 할 때 도대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건 왜일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DNA 아닐까?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327번째 셀에 넣어뒀던 질문들, 그때 상황을 끄집어냈어요. 그러고 보니 우리는 시키지 않아도 아이가 놓쳐서 날아가는 풍선을 잡아주고 흩어진 사과를 함께 줍고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 세우더란 말이죠. 그리고 사람 안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향합니다. 라는 카피가 나왔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넥타이와 청바지는 평등하다. 라는 카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97년 뉴욕으로 유학을 갔을 때였어요. 첫 수업을 앞둔 어느 교실에서 문이 열리고 60대 백인 아저씨가 5권의 책을 들고 들어왔어요. 당연히 교수인 줄 알았는데 제 옆에 앉더라고요. 알고 보니 내셔널 지오그래픽 편집장인데 그 수업과 관련된 주제가 궁금해서 강의를 들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60대 아저씨가 나와 같은 학생이라는 것에 놀라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30대 동양인이 들어오더군요. 그리고 강단에 서더니 본인은 프로페서 왕이라며 한 학기 동안 잘해보자고 하더군요. 그 사람의 교수였던 거예요. 그 순간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 경험은 128번째 셀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에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카피가 나왔어요. 그 교실의 풍경이 그 말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넥타이와 청바지는 평등하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KTF적인 생각에 쓰인 음악은 Take 5라는 곡입니다. 이 곡을 발견하는 데에도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알려드릴 것이 저는 음가 평등주의자입니다. 모든 힘이 다 똑같아요. 이 말은 곧 어떤 음악을 제목과 연주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상대에게 설명할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음을 내는데 내 음악적 수준을 따라오지 못하는 상대방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죠.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들었던 그 음악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일단 머릿속에 저장해 두었죠. 그 순간에는 어떤 곡인지 알 방법이 없었거든요. 나중에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따라따따따라따 아무리 해도 다들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1년 후에 뉴욕에 갔을 때 음악가게에서 일하는 흑인에게도 따라따라따따 부르며 물어봤는데 마찬가지였어요. 어쩌겠어요. 결국 포기했죠. 그리고 그때로부터 한참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딸아이와 함께 센트럴파크에 자전거를 타고 갔는데 세상에 야외 음악당에서 거리의 연주자들이 그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 자전거 핸들을 돌려서 그쪽으로 달려갔죠. 그리고 드디어 그 곡이 데이브 브루백 쿼텟의 Take 5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음악이 여러 광고에 쓰이게 됐어요. 이렇듯 내가 보지 않고 머릿속에 저장해 놓지 않았다면 아이디어는 나올 수 없습니다. 내가 만약 앙리 루소의 꿈이라는 그림을 보지 않았다면, 그것도 매우 인상적으로 보지 않았다면 SK 브로드밴드의 See the Unseen 광고의 이미지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비발디에 빠져있지 않았다면 내가 만든 바카스 광고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다 머릿속에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트릭이 하나 있습니다. 머릿속에 있다고 모든 것이 창의적으로 발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머릿속에 있대 327번, 128번처럼 아주 정확한 셀에 새겨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흘러간 것들은 잡히지 않습니다. 깊이 새겨져 있는 것들만 잡을 수 있는 것이죠. 즉, 나는 간장게장을 흘려봤던 것이고
안도현 시인은 깊이 새겨본 겁니다. 넘어지는 아이를 일으켜 세운 게 살면서 처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 흘려보다가 그때 한 번을 깊이 본 것이 아이디어가 된 것이죠. 이래서 볼견인 겁니다. 신부재연, 시이불견, 청이불문, 시기부지기미. 마음에 있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으며 그 맛을 모른다는 뜻으로 유교 경전 중 대학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의 대부분은 행동은 시청을 하는 거죠. 간장게장을 먹을 때 그저 흘려보고 들은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안도현은 간장게장을 견문을 한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흘려보고 듣느냐, 깊이 보고 듣느냐의 차이. 결국 생각해보니 지금까지 나의 경쟁력이 되어준 단어는 견이었습니다. 노조도 없고 정년도 없는 데다가 언제라도 쉽게 잘릴 수 있는 광고계에서 지금까지 일할 수 있었던 것은 견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 단어 덕에 딸아이 등록금을 낼 수도 있었고 앞으로도 제가 딸아이를 졸업시키려면 저는 끊임없이 견문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살펴봅시다. 내 눈앞의 것, 내 행동만 잘 본다고 해서 아이디어가 샘솟고 창의력이 솟아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주변의 모든 것들, 예를 들어 회의실에서 하는 한마디, 친구들과의 대화,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의 말을 시청하지 말고 견문해야 하죠. 이게 뭐가 어려운 일이냐 싶겠지만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말들이 대단하지 않으니까요. 그냥 일상의 언어들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걸 견문해서 그 안에서 빛나는 무언가를 발견해내야 해요. 한 번은 아파트 광고 회의에서 인턴 사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요즘 아파트 광고 싫어요. 매일 예쁜 연예인이 롱드레스 입고 나오는데 집에서 드레스 입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편한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리고 유럽에 선그림이 나오고 샴페인만 터뜨리는데 실제하고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 같아요. 배우 누구누구도 아파트 광고를 하는데 실제로 그 아파트에 살지 않는다면서요? 다 거짓말이에요. 사실 이건 정말 인턴다운 이야기예요. 아파트 광고를 그렇게 만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실제와 다르더라도 내가 사는 집이 멋있게 보이길 바래요. 그래야 시세가 오르고 팔리니까요. 그러니 그 인턴의 이야기는 그가 아마추어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이고 흘려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과연 이 친구만 이렇게 생각할까 싶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말을 정리해봤고 그게 대림 이 편한 세상 진심의 시세 광고가 됐습니다. 톱스타가 나옵니다. 그녀는 거기 살지 않습니다. 멋진 드레스를 입고 다닙니다. 우리는 집에서 편안한 옷을 입습니다. 유럽의 선그림이 나옵니다. 우리의 주소지는 대한민국입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래야 시세가 오를 것 같으니까. 하지만 생각해 봅니다. 멋있게만 보이면 되는 건지, 가장 높은 시세를 받아야 되는 건 무엇인지, 저희가 찾은 답은 진심입니다. 진심이 짓는다. 인턴이고 아마추어임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준 인턴 사원과 그 인턴의 말을 흘려듣지 않은 제가 이 광고를 같이 만들어낸 셈입니다. 광고회사에서는 이런 일이 수도 없이 벌어집니다. 그러니 뭘 주목해야 하느냐? 나의 일상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던진 말을 시청하지 말고 견문해줘야 합니다. 그러니 내가 먹고 사는 나의 생업을 위해 필요한 창의력,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한 단어는 오직 견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창의력과 견을 연결시켜 보니 이것을 좀 더 지지해 줄 이야기들이 필요해서 책을 찾아 읽다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의 힘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소개해 볼까요? 존 러스킨이라는 영국의 시인은
내가 창의적이 되고 싶다면 말로 그림을 그려라 라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뭘 봤니? 라고 물었을 때 그저 풀이라고 대답하지 말고 풀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었고 잎이 몇 개였는지 길이는 어느 정도였고 햇살은 어떻게 받고 있었으며 앞과 뒤의 색깔은 어땠고 줄기와 잎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었는지 등 자세하고 소상히 그림 그리듯 말하라는 것이었죠. 이것은 즉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앙드레지즈도 지상의 양식에서 시인의 재능은 자두를 보고도 감동할 줄 아는 재능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인의 재능은 자두를 보고도 감동하고 간장게장을 보고도 감동하는 겁니다. 광고장이만 견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이 중에서 같은 것을 보고 시청을 해서 흘려버린 저와 달리 견문을 해 시를 남긴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라는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가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우리 가족이 담쟁이를 발견하면 저에게 이야기해 줄 정도로 저 역시 담쟁이를 좋아하지만 저는 그저 시청만 한 것이었습니다. 도종환 시인은 진짜 담쟁이를 본 것이고요. 담쟁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이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이 박웅현은 미우니까 미운 담쟁이만 보여주고 도종환은 예쁘니까 예쁜 담쟁이만 보여주라고 했을까요? 뭐가 다른 거죠? 저는 그렇게 담쟁이를 좋아하면서 왜 저런 시를 못 썼을까요? 제가 본 담쟁이와 시인이 본 담쟁이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보지 못한 제 눈에 그 답이 있는 것이죠. 영화 시를 한번 볼까요? 여주인공 윤정희 씨가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문화센터에서 시창작 강의를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실제 김용탁 시인으로 출연을 하는데요. 그 김용탁 시인이 할머니들에게 시에 대해 수업을 합니다. 여러분, 사과를 몇 번이나 봤어요? 100번? 1000번? 100만 번? 여러분들은 사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사과라는 것을 정말 알고 싶어서, 관심을 갖고 이해하고 싶어서, 대화하고 싶어서 보는 것이 진짜로 보는 거예요. 오래오래 바라보면서 사과의 그림자도 관찰하고 이리저리 만져도 보고 뒤집어도 보고 한입 베어 물어도 보고 사과에 스민 햇볕도 상상해보고 그렇게 보는 게 진짜로 보는 거예요. 이성면을 보고 정말 반가웠습니다. 제가 견을 이야기하는 게 틀린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사과를 자두로 바꾸면 앙드레지드가 되고요. 간장게장으로 바꾸면 안도연이 되고 담쟁이로 바꾸면 도종환이 됩니다. 심한 그런가요? 김훈을 보세요. 그가 자전거 여행에서 말한 꽃들에 대한 절창을 읽기 전의 꽃과 그 후의 꽃이 달라요. 말기 야만자처럼 떨어지는 목련, 개별자로 태어나는 동백, 꽃이 꾸는 꿈과 같은 산수유, 바람에 날아가 흩어지는 순간이 절정인 매화,
흘려보던 것들을 들여다보게 해요. 광고, 시, 글 쓰는 모든 것들이 그렇죠. 그림은 다를까요? 음악은요.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같습니다. 음악 이야기가 나왔으니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보면 모차르트가 오페라 마술피리의 밤의 여왕 아리아를 작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술과 음악뿐이던 모차르트에게 장모가 소리치면서 잔소리를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모차르트는 밤의 여왕 아리아의 모티브를 떠올리죠. 심지어 장모의 잔소리도 모차르트에게 음악적 영감이 된 거예요. 매일 듣는 잔소리, 또 잔소리, 또 잔소리 하는 순간 그 각성의 순간이 유레카의 순간이 된 거죠. 사과가 떨어지는 만유인력 발견의 순간이에요. 사과가 처음 떨어졌나요? 아르키메데스가 목욕을 처음 했을까요? 하필 그 순간 대우각성을 했느냐? 바로 시에서 견해 경지로 들어선 것이죠. 적용되는 범위를 보면 정말 견은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또 무서운 단어입니다. 생각의 탄생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발견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을 보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것을 생각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천재들의 공통점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보는 것을 보는 것, 시청.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 견문이죠.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견을 하려면 시간을 가지고 봐줘야 합니다. 그렇게 시간을 들여 천천히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말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인 조르바에서 조르바는 배우지 않았지만 현명한 사람입니다. 바다가 하는 말이 궁금해서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고은 시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새는 새소리로 말하고 쥐는 쥐소리로 말하는데 나는 뭐냐? 지금 도대체 나의 가가, 거겨, 고교는 뭐냐? 모든 것들이 말을 걸고 있는데 아무것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저 저만 잘났다는 우리의 가가, 거겨, 고교는 도대체 뭐냐고 합니다. 조은의 언젠가는 중에서 수많은 시간을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며 꽃들이 햇살을 어떻게 받는지, 꽃들이 어둠을 어떻게 익히는지 외면한 채 한 곳을 바라보며 고작 버스나 기다렸다는 기억에 목이 맬 것이다. 좋죠? 후배가 전해준 시구절입니다. 이 시구절에 딱 맞는 장면을 하나 사진을 찍어두었어요. 행인들이 무신경하게 못 보고 지나치는 순간 세계는 참을성 많은 관찰자에게 그 놀라운 모습을 드러냅니다. 제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자존에서 예를 들었던 여행 혹은 여행처럼에 담긴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정혜윤 PD가 80세에 한글을 배운 진천에 사는 한춘자 할머니를 인터뷰했습니다. 할머니는 지금도 신혼 때 군대에 간 남편이 보낸 편지에 답장을 못한 것이 한으로 남아있는데 그 한을 풀기 위해 한글을 배웠답니다. 그리고 함께 한글을 배운 분들이 모여서 시를 썼대요. 정혜윤 PD가 할머니께 시를 쓰니 뭐가 달라졌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답하길 이제 들국화 냄새도 맡아보고 돌멩이도 들춰보게 됐답니다. 이를테면 이전에 안 보이던 꽃이 보이는 겁니다. 애정을 가지고 보기 시작했거든요. 여든까지 보지 못하던 꽃을 보게 돼서 시를 쓸 수 있어서 할머니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우리가 왜 인문을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렇게 명쾌하게 보여주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학자도 이렇게 말해주지 못해요. 이 단어가 저를 먹여 살렸다고 했지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견을 통해 그전까지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매일 행복한 순간이 눈에 띄게 늘어났어요. 안 보이던 게 보여서 나이 드는 게 정말 좋습니다. 바람도 축복이고 강물도 기적이에요. 반나절 만에 꽃을 피워 올린 매화 봉오리를 봤을 때 정방향으로 올라오다가 귀엽고 흰색 꽃이 올라오고 그러다 주황색이 나오고 그러다 향이 가득한 나리꽃이 올라오는 걸 봤을 때 란타나라는 작은 꽃이 7가지 색을 가지고 아침 저녁마다 색깔이 변해가는 걸 봤을 때 행복합니다. 하나하나가 다 황홀한 순간이지요. 이 기적을 뒤늦게 발견해 아쉽지만 다행스러운 건 조금씩 보이는 눈이 커지고 볼 수 있는 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개 꼬리와 토끼 주둥이 봐. 이런 세상에 내가 살고 있다니 라고 한 고은 시인처럼 경지에 오르기는 쉽지 않겠지만 개꼬리, 토끼 주둥이 그 오묘하게 생긴 것들이 있는 세상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게 큰 희열로 느껴질 정도로 풍요로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시를 쓰든 광고를 하든 창의적이 되든 말든 다 떠나서 보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제대로 볼 수 있는 게 곧 풍요니까요. 그래서 인문이라는 단어는 법학, 의학, 과학, 물리학에 다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게 있어야 행복한 상태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배롭게 봐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는 힘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무 것인 게 인생이더라. 여러분들보다 몇 년을 더 산 저의 덕담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아무 것이고 아무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살다 보면 왜 그 순간이 기억나는지 모르겠다는 기억이 순간들이 있고 중요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은 별로 중요치 않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김춘수 시인의 꽃은 순간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시에서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고 했어요.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순간에 내가 의미를 부여해 주어야 그 순간이 내게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순간에 의미를 부여하면 나의 삶은 의미 있는 순간에 합의되는 것이고 내가 순간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나의 삶은 의미 없는 순간에 합의되는 것이에요. 제가 최근 도끼다를 썼던 가장 큰 이유도 그와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주변에 좋은 것들은 많은데 좋은 것을 보는 눈이 없었어요. 제가 뭘 창출하겠습니까? 다만 내 주변에 널린 수많은 좋은 텍스트들을 찾아낼 수 있는 눈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딱 거기까지였죠. 좋은 것은 이렇게 많은데 보는 눈이 없으니 텍스트를 중심으로 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최근 도끼였다면 이번에는 책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매 순간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이 기적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예민한 촉수가 있어야 합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안도현 시인의 스며드는 것을 듣고 울죠. 그 사람이 덤덤한 사람의 삶보다 풍요롭다는 것에 저는 완전한 한 표를 던집니다. 4명이 술을 마실 때 그냥 마시는 사람과 창밖 좀 봐. 가을비가 내린다. 하는 사람의 삶에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 순간을 온전히 살려면 촉수를 예민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5개의 촉각을 가진 동물이 되는 걸 목표로 삼으세요. 호학, 심사, 즐거이 배우고 깊이 생각하라. 이 말에서 더욱 깊이 새겨야 할 것은 심사입니다. 너무 많이 보려 하지 말고 본 것들을 소화하려고 노력했으면 합니다. 피천득 선생이 딸에게 이른 말처럼 천천히 먹고 천천히 걷고 천천히 말하는 삶. 어느 책에서 참된 지혜는 모든 것들을 다 해보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개별적인 것들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끝까지 탐구하면서 생겨나는 것이다. 라는 문장을 읽었습니다. 이게 지금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길거리의 풀한 포기에서 우주를 발견하고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간장게장에서 새로운 세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깊이 들여다본 순간들이 모여 찬란한 삶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 인생이 아름다운 것이지 아름다운 인생이 따로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루비다 여러분들, 이 저자가 견을 이야기할 때도 말했듯이 인생을 살면서 무엇보다 행복을 가장 우선으로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나의 가장 가까운 것, 작은 것 하나도 깊이 관찰하고 느낄 수 있는 견을 갖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누리고 이루고 즐기세요.